친구야, 준비해. 이번 에피소드는 정말 정신없을 거야. 머리가 잘릴 수도 있고 희망마저 완전히 꺾일 거야. 왜냐하면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거든. 저 거대한 곰들을 처리한 후 진우는 망설임 없이 새로운 그림자 병사들을 모집했어. 한편 빨간 문 밖에서 동수는 긴장한 아버지처럼 떠들며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묻고 있어. 팀은 밖에 3시간. 아내는 거의 3일 정도 됐다고 말하지. 동수는 바로 진우가 이미 곰 먹이가 됐다고 생각해. 그는 시간 낭비했다고 불평하며 떠날 준비를 시작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진우가 활용단의 일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묻기 시작한다. 도대체 진우가 처음에 거기서 뭐 하고 있었는지. 매니저는 진우가 친구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C등급 문에 대해 궁금해서 온 것뿐이라고. 그를 동행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론 근육질인 동수는 믿지 않았다. 그는 매니저를 잡아채서 목 조르기 시작하며 외친다. 이번에는 어떤 천재를 찾았는지 알고 싶다고. 그때 길드장이 나타나서 잡아챈다. 동수의 팔을 잡아 그만두라고 말하는 모습. 드라마 왕인 동수는 그늘을 들이우며 길드 마스터를 자신에 비해 작은 물고기라고 깎아내린다. 백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무서운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동수는 말을 바꾸게 된다. 긴장이 폭발한다. 한편 가엾은 김철은 눈 속에서 얼어붙어 명백히 충격을 받은 상태다. 그는 얼음곰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것이 얼음 요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 약한 것들이 2급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전의 현장에서 진철은 누군가 병원에 가기 전에 끼어든다. 그는 두 성격 급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응급실에 가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진철은 2달 전 진우의 능력을 테스트했다고 언급하며 그가 단지 2등급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는 또한 마법 생물들이 동수의 형을 죽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수는 믿지 않으며 그것을 자장가 이야기라고 부른다. 그는 단지 진우를 죽일 구실을 찾고 있다고 인정한다. 한편 김철은 마침내 2등급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들이 음식과 장비를 즐기며 사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그가 자원을 잘못 관리해서 팀 전체를 잃고 있어. 그는 발작을 일으키며 그들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숨겼다고 비난해. 그 멘붕 중에 김철은 고위 마법사가 더 나은 생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진우의 그룹에 합류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분노한 그는 그들을 모두 없앨 준비를 해. 하지만 진우가 나타나서 그를 헝겊처럼 가볍게 튕겨내. 진우는 차분하게 설명해. 만약 누군가 책임이 있다면 팀을 나누기로 결정한 리더가 책임이라고. 더 나쁜 것은 김철이 무의식적으로 문 앞에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야. 얼음 정령들은 은신 상태를 해제하고 공기 중의 감도는 피해 욕망은 무시할 수 없다. 정령의 리더가 말을 시작하자 진우는 갑자기 그들의 몬스터 언어를 이해하며 놀란다. 그 자신도 잠깐 언제 배운 거지? 라고 생각한다. 정령의 리더는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진우를 흥미롭게 여겼고 싸우고 싶어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손을 뻗기도 전에 진우는 순간적으로 그를 못 베었다. 그 시체는 9m 떨어진 곳에 떨어졌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몰랐다. 그 후 진우는 정령의 리더에게 다가가며 그가 설명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죽이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같은 목소리는 진우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즉,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진우는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며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그의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깨닫습니다. 엘프의 리더는 거래를 제안하며 진우에게 인간에게 넘기면 그의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진우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리더는 자신만만하게 진우에게 그들이 수적으로 열세라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림자 군대를 소환하여 그를 입막음합니다. 갑자기 엘프에게 유리한 확률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혼란이 일어나며 모두 전투 모드로 변합니다. 엘프들이 도망치는 인간을 사격하는 동안 진우는 액션 영화 같은 동작을 취합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잡아채 공격자를 파괴합니다. 진우는 곧 엘프 리더 바루카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루카는 사라지는 단검 트릭을 사용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우가 겨우 피합니다. 엘프가 진우의 배를 강력하게 차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우는 미친 듯이 웃습니다. 갑자기 진우의 그림자 마법사들이 거대한 불덩어리를 바루카에게 날립니다. 그동안 김철은 그 수치스러운 순간을 극복하고 바루카가 다가오는 순간 진우에게 돌격했다. 물론 진우는 이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크로를 소환했다. 이크로는 주저없이 랭크의 배에 칼을 꽂았다.
비록 그가 정말 괴팍한 녀석이었지만 꽤 강했기 때문에 진우는 그의 그림자를 팀에 영입하기로 했다. 그는 아이언이라 이름 지었고 아이언은 바루카에게 귀찮게 굴기 시작했다. 한편 나머지 인간 그룹은 나무 뒤에 모여서 프리미엄 케이블을 보는 듯이 그 장면을 즐기고 있었다. 박희진은 레이드가 항상 이렇게 혼란스럽다면 그녀는 정말 어떤 직업이든 선택했을 텐데 교활한 엘프인 바라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 검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지. 두 명을 더 데려오자. 분명히 그 남자는 실력이 있었어요. 3명이 공격자를 저글링하며 중세 서커스 오디션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언의 도발 능력은 계속 바라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고 그로 인해 진우에게서 몰래 찔러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의 엘프 군대 전체가 그림자 방해물들에게 전멸당한 것을 깨달았고 이 일은 그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격분한 그는 진우를 향해 돌진하며 아이가 무기를 던져버린 것을 비웃었어요. 진우가 쓰나미처럼 기술을 발동시켜 바루카의 등에 GPS라도 달린 것처럼 단도를 정확히 날렸다. 바루카는 방어하려 했지만 그의 무기는 산산조각 났다. 그림자가 그를 덮쳤고 모든 각도에서 공격했지만 이 남자는 모든 것을 견뎠다. 그때 진우는 투명해져서 그 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약점을 찌르며 끝났다고 선언했다. 바루카는 비웃으며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철이 이미 망치로 그의 얼굴을 내려찍었다. 그 마지막 일격으로 보스를 물리치고 진우는 경험치 산을 얻었다. 하지만 철은 지나칠 정도로 고무되어 바루카의 사망한 몸을 계속 두들겼다. 진우가 그에게 진정하라고 할 때까지였다. 그림자 군대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고 진우는 그룹으로 가면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알렸다. 포탈이 열리고 살아남은 헌터들이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밖에서 백은 김철이 기적적으로 상황을 해결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가 살아남은 것은 저급 헌터들 뿐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기대는 깨졌다. 백은 진우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진우는 분명 지쳤고 대신 자신의 길드 멤버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백은 계속해서 6명의 멤버가 실종되었고 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우는 이제 완전히 지쳐서 말했다. 2명이 너희 사람을 구했다. 적어도 고맙다고 말하는 게 예의야. 백은 자신이 잘못된 대상에게 다가갔다는 걸 깨닫고 얼떨떨하게 사과했어요. 그래도 그의 호기심이 더 강해져서 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잘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진우가 보스와 싸운 이후로 기분이 나쁘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때 백은 진우가 평범한 헌터가 아니란 걸 깨닫고 매니저에게 그를 길드에 영입하라고 했어요. 뭐든지 간에. 한편 진우는 바라카의 그림자를 추출하지 못해서 답답했어요. 3번 시도했지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안 돼, 친구. 다음 날 진우는 진호를 만나러 갔어요. 그가 사람 디스코 볼처럼 차려입고 나타났다. 그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진우는 이한의 집에 들르기로 결정했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진우에게 달콤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에 진우는 완전히 경악했다. 그리고 어젯밤 잠을 못 잤다고 가볍게 언급하자 진우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 끙끙대며 말했다. 그녀가 미성년자라는 거 알지? 강탈 작전 중 작은 상속자는 선장의 새로운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번엔 그 남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에 훨씬 더 쉬워졌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진호는 사장에게 최소한 채굴을 시켜달라고 애원했다.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그가 완전히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게 했어요. 그는 기사님이 광물을 가져다 주자 감정이 북받쳐 울었어요. 그 후 우리는 검은 방으로 전환되는데 어떤 남자가 나뭇잎처럼 떨며 겁먹은 모습이에요. 그는 긴 머리를 가진 거대한 남자가 그를 향해 소리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 큰 남자는 친구들이 그냥 낮잠 자고 있다고 차분히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불쌍한 남자들은 미국인이었고 그 큰 남자의 영어는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번역기를 꺼내서 자신이 집에 가고 싶은 인간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한편 두 남자는 스테이크 하우스로 가서 축하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드디어 계약서에 있는 19번 공격을 모두 완료했거든요. 이제 작은 후계자는 인증된 길드마스터가 되기 위한 시험만 남았어요. 그 후에 진우는 일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잠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이미 손소독제 수준의 술에 취한 진우가 말했어요. 만약 그가 귀찮다면 그냥 말하라고.
그러면 멈추겠다고. 그때 술에 취한 그는 진우를 자신의 형제보다 더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형제애를 다지는 술을 함께 마셨어요. 부자인 친구는 감정이 북받쳐서 진우에게 스테이크 300개를 더 주문했어요. 한편 저 거인 같은 남자는 감금되어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외국 헌터라고 말했어요. 10년 동안 문에 갇혀서 탈출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영어 실력이 형편없어서 통역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가 실제로 인간으로 변장한 마법의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신문을 위해 S급 헌터를 호출했다. 물론 그들은 이미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황동수 헌터를 의미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헌터의 이름, 기란성이었다. 집에서 성진우는 누나에게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최근에 자주 외출한다고 놀리며 여자친구를 사귀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가까운 여자친구가 자신의 절친과 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드디어 우리의 소년이 악마성으로 돌아왔다. 지난번에 케르베로스와 싸울 때 그는 20레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3배 강해졌고 이번엔 더 쉽다고 생각했다. 그는 열쇠를 꽂고 성에 들어갔다. 바로 임무가 주어졌다. 악마의 영혼을 모아라. 그리고 만 영혼을 모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심지어 10만 영혼이라도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생명 영약에 필요한 아이템을 얻을 때까지. 한편 진호의 저택에서는 그가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형이 아니라 길드 마스터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 그 노인은 진우가 겪은 3가지 미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진호도 몰랐던 혼문 공격 사건까지 말이죠. 그는 진호가 길드 마스터 시험에 합격한 건 진호 덕분이라고 했고 여전히 자신이 길드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진호는 변명을 준비했지만 필요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동의했기 때문이죠. 단 조건이 있어요. 홍문 이후 진우를 영입하려는 화백호 길드의 열망에 따라 아버지는 먼저 진호가 그를 데려오길 원했어요. 진호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악마의 성에 있던 진우는 이미 많은 악마들을 처치했어요. 하지만 그림자들이 손상되어 그들을 추출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임무를 완료한 후 그는 두 번째 층으로 가는 허가증을 얻었다. 걷기 지겨워진 그는 아이스베어 리더를 자신의 탈것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진호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코카콜라, 곰이 악마들에게 돌진해 들어가 모두를 짓밟았다. 진호는 그를 탱크라고 이름지었다. 백호기뢰에서는 꽤 멋진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첸은 백에게 비행 개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이유를 물었다. 백은 협회에서 공포를 줄이기 위해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안에서 진호는 이것이 S랭크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던전이었지만 악마들은 B랭크 몬스터처럼 보였다. 그는 악마들이 층이 올라갈수록 수와 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그가 더 빠르게 레벨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마지막 층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강해질지를 상상하기 시작했고 식량이 바닥나기 전에 만 영혼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는 다이어트가 필요할 법한 오크 왕 기사단과 마주쳤다. 그는 첫 번째 보스인 탐욕의 벌컨과 맞서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소환했다. 벌컨은 50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 매니저와 박희진은 진우의 집에 가서 그에게 일을 제안했다. 하지만 진우는 9시부터 5시까지의 일에 관심이 없었고 이미 도시를 떠난 상태였다. 매니저는 진우의 기록을 확인하고 그가 시내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때 진우는 그의 병사에게 전략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미니언들을 처리하라고 하고 자신은 보스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마법사들은 폭발로 강하게 시작했고 이그리스는 약한 적들을 처리했다. 그리고 이제 진우는 더 높은 지능으로 더 많은 그림자 군인들을 소환했다. 그는 그 파스텔 군주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 궁금해했다. 마치 신호를 받은 듯 보스가 순간이동하여 전투의 지팡이를 내리쳤다. 진우는 그를 강하게 주먹으로 쳐서 큰 놈을 성을 가로질러 날려보냈다. 진우조차도 자신의 힘에 놀랐다. 하지만 보스는 다시 일어나서 세르베루스처럼 버프를 활성화했다. 진우는 아이언의 방패를 빌려 보스의 강한 공격을 막았다. 틈이 보이자 방패를 던지고 뒤에서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보스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진우는 도미네이터의 터치를 사용해 회피해야 했다. 진우는 보스의 빛나는 눈이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녀석은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슈퍼 운동선수처럼 움직였다. 그래서 진우는 그를 유인하기 위해 건물에 올라갔다. 연기로 뛰어들며 보스의 경동맥에 정확한 패기를 날렸다.
우리 녀석이 머리를 베는 걸 좋아하는 건 분명하다. 그의 수집품에 또 하나 추가됐다. 신문실에서 동수는 음호 남자를 괴물이라고 불렀다. 일화는 아니라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DNA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아 화가 난 동수는 일환에게 문과 마법 생물을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일환은 그들의 지식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재앙과 같은 힘이 깨어났다고 경고했다. 그의 임무는 그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동수는 믿지 않았고 일환이 그런 말을 하려면 기름을 마신 모양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일환은 그들의 사냥꾼 군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화려한 S급 사냥꾼들조차도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흥미로워질 거야. 친구, 동수는 괴물이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가 아들의 이름인 성진우를 언급할 때 그는 지옥을 얼릴 수 있는 죽음의 시선을 보낸다. 대머리 놈은 웃으며 그의 아들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환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면 그들이 지옥에서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게 전부였다. 아빠는 더 이상 장난을 칠 기분이 아니었다. 악마의 성에서는 진우와 그의 팀이 그곳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뿔 달린 보스가 그의 군대의 힘에 감명을 받았는지 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우는 보스의 사랑스러운 머리를 잘라내며 영혼의 남자를 처치한 후 레벨업했다. 밖은 완전한 혼란이었다. 소방서가 호출되었고 현장은 재난 영화의 여파처럼 보였다. 누구도 S급 헌터 전투가 이렇게 끝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전설의 황, 동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굴욕을 당했다. 남의 자식 건드리면 어쩌겠냐? 천재야. 음식이 떨어진 진우는 하루를 마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단 일주일 만에 그 아이는 S랭크 던전의 75층까지 올랐다. 그리고 거인 귀걸이와 해골 목걸이 같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 목걸이는 모든 스탯을 올려주고 엄청난 버프를 제공했다. 또한 탐욕의 구슬도 얻었는데 그리 유용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법병사의 화력을 2배로 늘려주었다. 그리고 저주받은 전리품 상자에는 또 다른 열쇠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물론 이 저주받은 열쇠는 어디에 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3개 나무 조각과 에코숲의 샘물을 손에 넣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단 하나의 아이템만 남았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그 병에서 구하기 위해 생명 엘릭서를 찾고 있었다. 진우는 다음에는 이 던전을 완전히 클리어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진우는 생명 엘릭서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의 아이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악마의 성으로 돌아가기 전에 훨씬 더 강해져야 했다. 문제는 그는 여전히 2랭크로 분류되어 고레벨 레이드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약한 척하는 것은 그만두고 자신의 랭크를 재평가받기로 결심했다. 평가 건물에서 백호 길드의 스카우트가 재능을 찾으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인재를 모집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모두 약한 자들이었고 진우가 들어오자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 그는 얼어붙고 즉시 길드 마스터에게 연락했다. 진우가 자신의 랭크를 재평가하러 온 소식을 듣고 바에크도 놀랐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어떤 긴장한 신입은 땀을 흘리며 낮은 랭크를 받고 빌즈를 갚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른 한 남자가 그를 진정시키려 하며 말했다. 괜찮아, 형. D랭크만이라도 찍으면 작은 길드 스카우트들이 너에게 몰려들 거야. 드디어 진우의 차례가 돌아왔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정보를 제출했다. 사회 보장 번호, 엄마의 신용카드 정보,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 전부 말이야.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자가 농담을 했다. 또 다른 좌절한 2계급의 사람이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그녀는 그에게 검은색 크리스털 위에 손을 얹으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자 기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녀는 단순히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도했지만 2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했다. 다급해진 그녀는 상사에게 연락하여 직접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고 보니 또 오류가 났어. 그때 그 남자가 떨기 시작했어. 그가 기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진우였어. 그의 바오와 수준은 차트를 벗어나 있었어. 보스는 속삭였어. 이 아이는 나라에서 상위 10명 중 하나라고. 그는 S랭크야. 한편 근처 공원에서는 우진철이 빨간 머리의 너드와 대화하고 있었어. 붉은 문에서 도움을 준 신비한 헌터에 대해 진철은 그것이 황간수가 아니라고 맹세했어. 비록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호기심 많은 최가물었어. 그가 아니라면 누굴까? 하지만 빨간 머리 남자는 끝까지 잊지 않았다고 인정했기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진우를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생길 때까지 침묵하기로 했다. 그때 그들은 평가관 건물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헌터가 자신의 랭크에 대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았다. 진철은 그것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도 궁금하다며 따라왔다. 건물 안에서는 사장이 진우의 평가를 연기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탐지기가 그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발작할 지경이었다. 그런 지연은 기본적으로 S 등급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탐지기를 부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작은 길드의 스카우트들은 그를 영입할 기회에 이미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도착하자 그들의 흥분은 가라앉았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길드인 헌터 길드의 리더였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속삭였다. 왜 최고 군인이 여기에 있지? 진우는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최종인, 그의 화염 마법은 매우 강력해서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태울 수 있는 남자였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최종인은 화려한 탐지기나 3일의 대기 시간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틀림없이 그는 선언했다. 이 아이는 S급이다. 그래서 그 남자는 예의 바르게 들어와 자신이 길드의 리더라고 소개했다. 국내 최대 길드였고 개인적으로 진우를 자신의 팀에 초대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그냥 지나치면서 바쁘다고 했어요. 산윤을 포함한 모두가 턱이 떨어진 채 서 있었어요.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나라의 최고급인 사람을 무시하겠어요? 최종인은 그의 멋진 머리 스타일의 조수에게 그가 제대로 소개하는 것을 깜빡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다시 보았을 때 진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사라졌어요. 최는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는 정말 훌륭한 킬러가 될 거라고. 길드마스터 백이 숨을 헉헉거리며 뛰쳐나오자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최는 화이트 타이거 길드 본부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눈치채고는 농담으로 호랑이로 변신해서 이렇게 빨리 온 거냐고 말했다. 그래도 백은 이미 파티에 늦게 도착했다. 최는 백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줬다. 그것은 진우가 수수께끼의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레드게이트 사건 당시 화이트 타이거 길드를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이었다. 백도 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투덜거리며 말했다. 경쟁자를 찾는다면 그 아이를 두고 경쟁하는 건 바로 저 불같은 머리의 그 녀석이어야 했다. 한편 배경에서는 몇몇 통통한 사람이 그 애자는 등급 시 달성 기념 파티를 하고 있었어. 그날 밤 늦게 진우가 병원에서 엄마를 방문했고 기적을 바라며 엄마가 코마에서 깨어나길 소망했다. 그는 엄마에게 약속했다. 조금만 더 견뎌봐. 내가 너를 구해낼 방법을 찾을게. 갑자기 진철이 나타나서 진우가 그날 두 번째 던전에서 그 괴물들을 물리쳤는지 물었다. 진철은 진우가 본능을 항상 믿지 말라고 가르쳐준 것에 대해 인정했다. 진우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또 만나네. 그리고 진철은 진우가 거의 듣지도 않는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철이 회장에 대해 언급할 때 귀를 기울였다. 사냥꾼 협회에서 온 사람이 그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그림자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부대장 가르프였다. 그의 오랜 실종된 쌍둥이 형이었지. 정말로 이 사람이 가르프의 쌍둥이가 아니면 모자를 먹을 거야. 노인은 자신을 고군이라고 소개하고 진호와 대화를 나누자고 초대했다. 그는 그가 S급 사냥꾼이 된 것을 축하하며 재평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모두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사냥꾼 협회가 빗길의 명성이나 두툼한 월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협회의 최고위 인싸인 우 디렉터조차도 A급 사냥꾼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그는 진우에게 연합에 가입하면 엄청난 일이 될 거라고 말했고 명망 있는 직책도 약속했어요. 진우는 혼란스러워서 노인은 설명을 풀어줬어요. 5개의 가장 큰 길드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었고 만약 진우가 그중 하나에 들어가면 세력 균형이 깨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연합에 가입하라고 초대한 거였고 중립적인 6번째 세력으로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이었어요. 진우는 그 제안을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일자리 안정성처럼 들렸거든요. 게다가 그는 한국 최초의 랭크 S 헌터인 그 아래서 일하게 될 거였어요. 심지어 80살쯤으로 보이지 않는 전설이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그를 거절했어요. 회장은 진우가 큰 돈만 원한다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우가 싸우고 싶다고 하자 놀랐어요. 내 곳은 던전이야. 진우가 선언했어요. 그의 결의는 너무 강해서 노인을 무시를 놀라게 했어요. 진우는 자신의 작은 여동생이 집에 혼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어요.
그는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오 이사에게 술 한잔 하러 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나가는 길에 진우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중얼거렸어요. 협회는 주로 D급과 2급 게이트를 담당하니까요. 그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빨리 더 강해져야 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다음 날 동수는 완전히 망가진 채 병원에서 깼다. 북일장은 일환성이 인간으로 변신한 마법 생물이라고 진짜로 물었다. 동수는 비웃으며 그 괴물이 인간처럼 보였나요? 물었다. 북일장은 본부가 일환을 추적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미국 최고의 사냥꾼도 상대할 수 없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동수는 그 남자가 자신을 밟고 경고하는 것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1000번이 죽음을 바랄 것이다. 동수는 그 남자가 자신을 밟고 경고하는 것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1000번이 죽음을 바랄 것이다. 동수는 그 남자가 자신을 밟고 경고하는 것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1000번이 죽음을 바랄 것이다. 동수는 그 남자가 자신을 밟고 경고하는 것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1000번이 죽음을 바랄 것이다. 분노에 불탄 동수는 이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진우는 자신의 힘을 높일 수 있는 유물들을 찾아보았지만 그들이 너무 비싸서 반쪽도 살 수 없을 정도라고 빠르게 알아차렸다. 그는 탐욕의 구슬을 팔아볼 생각을 했지만 그런 고위급 게이트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물건을 속물이라고 주장하는 랭크 2 사냥꾼이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하기가 걱정되었다. 그런 다음 그는 채광팀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아마 이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협회 건물에서는 회장이 그 애에 대한 정보를 더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단지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진우가 완전히 초보처럼 보였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남자는 진우가 그렇게 오래 버틴 것에 감탄했어요. 심지어 가장 약한 고블린에게도 졌던 그가 말이죠. 진철은 그 아이가 엄마의 영원한 잠 치료와 여동생 대학 등록금을 위해 돈을 벌고 있다고 했어요. 한 기록에는 진우가 헌터 길드의 공격대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노인은 진우가 단지 돈을 노린다고 생각했죠. 예상대로. 하지만 진우가 공격팀 대신 광산팀에 들어갔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곳이 바로 진짜 현금이 쏟아지는 곳이니까요. 거기서 그는 건설 노동자처럼 보였어요. 손을 더럽힐 준비가 된 모습으로. 먼저 공격팀이 들어갔어요. 포아이가 이끄는 남자가 순식간에 전체 추파카브라 무리를 태워버리는 화염구를 샀다. 그는 너무 강력해서 자신의 공격을 막기 위해 탱크 한 대가 필요했다. 보스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공격팀은 일을 마쳤다. 진우는 이 최라는 놈이 괴물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눈에 띄지 않도록 존재감을 억제했다. 포아이 바로 뒤에는 헌터 길드의 부마스터인 차하에인이 있었고 그녀는 발레리나로 알려져 있다. 진우는 그녀의 아우라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도 강한 존재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고 대통령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것. 진우는 그녀의 초인적인 후각에 감지되지 않기 위해 은신 모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그때 채굴팀이 등장했다. 그들은 모든 수정과 괴물 시체를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는 던전 보스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보스는 데몬 캐슬의 불칸이나 미타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산했다. 진우는 EA급 괴물과 1대1로 대결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갑자기 그는 팀원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랭크 2로 일하는 모습에 대해. 그런데 어떤 허세부리기 좋아하는 애가 그에게 다가와서 자랑하려고 했어. 하지만 진우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그 애는 거의 소변을 볼 뻔했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랭크 2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너무 강해 보여서 말이야. 쉬는 시간에는 모두가 먹으러 달려갔지만 진우만은 아니었어. 그는 계속 채광하며 거의 끝났다고 했지. 드디어 혼자가 된 그는 곧장 던전으로 뛰어들었어. 전속력으로. 그는 1시간 정도 쉬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상사를 몰래 엿볼 충분한 시간이었다. 진우는 몬스터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그럼 포털이 닫히고 헌터 길드에 큰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유혹을 참지 못했다. 그는 이미 단검을 꺼내 들었을 때 차가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그녀가 물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소녀는 너무 놀라서 대답조차 못했다. 그러더니 완전히 흥분해서 길을 잃었고 우연히 여기로 오게 됐다고 했다. 그녀는 이곳이 상사의 방이니 물러나라고 말했다. 진우는 그녀가 정말 강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로 인해 방심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무기를 들고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가 지나가자마자 떠나려고 할 때
소녀는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어요. 그녀는 그를 기다리게 하고 마치 사냥개처럼 그를 냄새 맡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가 다른 사냥꾼들이 냄새나는 쓰레기장 냄새와는 달리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배지를 확인했어요. 그는 겨우 2급이었어요. 그녀는 이 아이가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완전 나니아 논리죠. 그렇죠? 광산팀으로 돌아와서 그 남자는 길을 잃고 우연히 마주친 게 정말 행운이었다고 했어요. 차씨, 보스를 확인하러 순찰 중이었다는 그 여자 말이에요. 한편 진우는 그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척상남이 그녀가 실제로 이 사냥꾼들에게서 특별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녀는 항상 티슈로 코를 막고 있어요.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진우는 이것이 시스템 오류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바루카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던 그때와 비슷하게요. 나중에 진우는 임무 보상을 받으러 갔고 모두가 탐나게 그를 위해서 사장님 덕분에 그들은 일을 2시간이나 빨리 끝냈어요. 인간 굴착기처럼. 사장님은 너무 감탄해서 진우에게 일하러 오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정말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진우는 고마워했지만 다른 일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내일 공격에 참여하겠냐고 물었어요. 그 아이는 다음날 또 랭크 A 레이드에 참여하는 헌터들이라는 것에 충격받았어요. 이번에는 지원팀과 함께 출전하는데 아마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2팀으로 나누어 랭크 A 포터를 클리어하는 길드일 거예요. 진우는 내일 몇 시에 와야 하는지까지 물었어요. 사장이 흥분해서 급여를 2배로 올려주겠다고 했어. 그건 정말 공정하지. $5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말이지. 그렇지? 그날 밤 사냥꾼 차는 길드에 전화를 걸어 채굴팀에 있었던 성진우라는 남자에 대해 물어봤어. 그녀는 그가 미쳤다고 주장하며 길을 잃었다고 했고 그래서 다른 길드의 스파이가 아닐까 걱정했어.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실제로는 우리의 영웅을 스토킹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렇지? 그리고 사장이 마스터 최가 그 남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언급했을 때 그녀는 놀라서 난리쳤어. 하지만 협회에서 그의 파일을 잠궈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지. 그들은 접근할 수 있었고 이 낮은 순위에겐 정말 좋았다. 그 아이는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그 소녀는 전화를 끊고 침대로 갔다. 진우가 왜 그렇게 다른지 궁금해하며 그가 실제로 좋은 냄새를 풍기는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어. 친구. 그는 라이트닝 맥퀸의 향수를 사용해. 채굴팀에서 진우는 갑자기 자신의 첫 레이드 파티를 기억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를 점심 먹으러 부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상 영웅이었다. 갑자기 공격대에서 한 기사 한 명이 다가와서 그들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굴팀에서 누군가를 빌리려고 했는데 그들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거든. 물론 광부들은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기사단은 계속 주장하며 조금 더 돈을 주겠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마인크래프트 팀은 주머니 돈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았다. 다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 우리 진우가 자원하기로 했다. 그때 공포가 몰려왔다. 모두가 혼란에 빠졌고 E랭크 헌터가 A랭크 레이드 팀과 함께하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모두가 다 뭐야? 너 너무 어려서 몬스터 먹잇감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진우는 그냥 지켜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대장은 자신을 송기훈이라고 소개하고 진우가 300kg 가방을 학교 가방처럼 들고 있는 걸 보고 완전히 당황했어. 오후 0시간 25분 20초 720.00 25대 23,682 포털은 어제보다 훨씬 컸지만 팀은 걱정 말라고 했어. 위험하다면 예비팀을 보내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중 던전 나차 1차대가 도차전거 지안얀 왕나차 1양 900 25 32,600 25 35,300 예비팀이라고 해도 여전히 실력자들이었어. A등급 사냥꾼 11명과 B등급 사냥꾼 6명이었어. 즉사 제 지시 유베이 듀이 타 매니언객의 실력불범 U11명 에이지 라이인화 6명 비지 라이인. 마침내 들어갈 시간이 왔다.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진우는 빨간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꼈던 그 이상한 직감이 다시 느껴졌다.
안에서는 아름다운 마법사가 그를 보호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A급 치유사라서 그가 다치면 치료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심지어 어떤 옛 속담을 읊기 시작했다. 마법사가 맞으면 탱크의 잘못이다. 치유사가 맞으면 공격팀의 잘못이다. 하지만 방패를 든 사람이 맞으면 모두가 잘못한 거다. 기본적으로 진우는 전체 팀이 전멸하지 않는 한 공격당하지 않았어요. 한편 기훈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룹 B를 이끄는 거여서 신이 났어요. 이걸 성공하면 정식 리더로 승진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던전 곳곳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고 팀 전체가 즉시 포메이션을 맞추었어요. 진우는 감탄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이게 바로 A급 팀의 힘이었어요. 그러자 코요테 무리가 나타났고 팀은 망설임 없이 그들을 쪼개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고생한다면 창피했겠죠. 진우는 혼자서 이 정도의 코요테 300마리를 처리했어요. 이 화에서 여전히 완전한 약골이었다. 마법사가 모두에게 엎드리라고 했는데 곧 불을 지를 예정이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큰 나쁜 늑대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팀은 혼란스러웠다. 왜 코요테들이 A급 던전 안에 있는 거지? 그들은 겨우 C급 몬스터였다. 여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였다. 그때 진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단순한 야생개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에는 목걸이 자국이 있었고 누군가가 그들을 길들였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때 이 던전의 진짜 악마들이 파티에 침입하기로 결정했다. 고대 오크 한 무리가 나타났고 그들은 즉시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빠른 속도로 창을 던졌고 리더의 방패가 거의 부서질 뻔했다. 오크들이 돌진했고 레드나이트가 그들을 막으려 했다. 그들은 그를 발판 삼아 마법사들 쪽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들 중 한 명이 불덩이를 얼굴에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처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의 마법 저항력이 상당히 강해서 거의 스치기만 했다. 고양이 소녀는 마법 채찍으로 한 명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탱크 같아서 그녀는 최대 5초 동안만 그를 묶어둘 수 있었다. 마법사는 그게 내가 필요한 전부야 라고 생각하며 2개의 거대한 불이 군인을 소환해 공격했다. 유일한 문제는 그는 모든 만화를 소진해서 이제는 그냥 표적이 되었다. 무술가인 그녀는 카라테 동작을 시도했지만 오크가 그녀를 온몸으로 태클하여 벽으로 날려버렸다. 상황은 그들이 포위당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악화되었고 카이훈이 그들에게 세 그룹으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곳이 A등급 던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20마리의 고대 오크가 갑자기 소환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어. 포탈 스캐너가 보여준 건 그게 아니었고 첫 번째 불운한 영혼이 팔을 잃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 마법사 여자는 오크를 가두려고 했고 킬러는 그녀의 OP 스킬을 뽐내며 그 남자의 팔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자라게 했어. 하지만 오크는 그 속박을 종이처럼 찢어버리고 그녀 뒤로 텔레포트했어. 바로 그녀를 리스폰 화면으로 보내려는 순간이었지. 그 사이 백팩 남자는 신비롭게 사라졌고 갑자기 오크가 공중에서 목이 조여오기 시작했어. 알고 보니 진우는 스텔스 모드를 사용하고 있었어. 완전 닌자처럼 내부에서부터 짐승을 베어내고 있었다. 치유사는 방금 일어난 일을 전혀 몰랐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오크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고 그의 발목에 깊은 상처가 나타난 직후 카이원이 그를 쪼개버렸다. 그때 전체 팀이 혼란스러워졌다. 왜 갑자기 이 전투가 이렇게 쉬워졌지? 그때 그들은 진우가 몰래 오크들을 하나씩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몇은 그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들이 미친 사람처럼 공중을 휘두르기 전에 그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렸다. 무술가 소녀는 기회가 생기자 몸으로 오크를 가격했고 최상급 손 기술을 사용했고 리더는 그들의 보스를 버터 썰듯이 베어냈다. 그 남자는 강하게 땅에 쓰러졌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모두 부상 여부를 확인했다. 숨만 쉬고 있다면 치료사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처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사는 리더에게 보고했다. 그 중 한 높은 오크가 아무 이유 없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고. 카이훈은 마법사 소녀의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부인했다. 그녀의 기술로 그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다고는 믿기지 않아. 그러자 마법사가 제안했어. 만약 누군가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건 팀 밖에 있는 사람이겠다고. 그녀만이 진우가 계속 은신 모드를 사용해서 비밀리에 몬스터를 암살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어.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진짜 힘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넘어가기로 했어. 숨을 돌린 후 팀은 후퇴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어. 결국
이 강력한 정령들과의 싸움에서 간신히 살아남았고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카이후는 던전을 끝내고 싶어 했다. 그래야 공식 팀 리더로 승진할 수 있으니까. 진우는 그가 레이드를 완료하려고 결심한 것을 알았지만 팀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했기에 물러나기로 했다. 팀원들은 그가 계속 가자 라고 말할 것 같아 땀을 흘리고 있었다. 단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다. 그들이 돌아가려 했을 때 저주받은 장벽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의 출구를 막았다. 그들은 즉시 마법사 여자에게 돌아섰고 이거 해결할 마법 있냐? 고 물었다. 그녀는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실제 문제, 이 주문을 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괴물이어야 했다. 그러니까 후퇴하는 것이 분명히 옳은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나갔다면 확실히 전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장벽을 부수려 했을 때 즉시 딸기잼을 토하기 시작했고 다른 마법사들은 기절할 것 같았다. 그들이 뒤를 돌아보니 60명의 하이오크가 서 있었고 어두운 골목의 괴물처럼 그들의 목을 조여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20명에게 거의 삭제당했다면 그 3배는 상상해보라. 대원 리더들이 눈을 맞추었고 가장 큰 오크가 앞으로 나섰다. 기훈의 얼굴에 소리치며 숨결이 쇠빔을 녹일 듯한 악취를 풍겼다. 그 사람은 괴물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었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었다. 보스 오크가 듀오링고 수업을 좀 들은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갑자기 인간의 언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훈은 그가 마법 장벽을 세운 사람인지 물었고 그는 똑바로 대답했다. 맞아, 내가 그거 세웠어. 나는 위대한 오크 샤먼이야.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내 약한 인간 마법은 내 마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 샤먼은 그들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지금 당장 멸망하든지 아니면 나를 따라오든지. 그들은 완전한 바보가 아니었으니 당연히 2번째 선택지를 택했다. 기훈은 팀에 속삭였다. 그들이 보스에게 가까워지면 기습 공격을 할 것이라고. 그를 처치하지 못하더라도 장벽을 깨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진우에게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짜 타격팀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하지만 진우는 진우답게 그래, 그들이 여기 올 때쯤이면 너희는 이미 으깨진 감자가 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훈은 그에게 전문 군인의 마인드로 대답했다. 그들의 임무는 포털을 닫는 것이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은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다. 그러자 치유사가 진우를 따로 불러내어 물었다. 그가 살아서 나오면 그녀의 가족에게 전하라고. 그녀는 그에게 이 싸움은 그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진우는 그냥 편지를 받고 미소 지었다. 그것을 갖고 있겠지만 전달할 필요는 없을 거야. 한편 밖에서는 차가 돌아다니며 진우를 찾고 있었다. 마인크래프트를 하느라 끝났는지 궁금해서. 그는 채광부에서 끝내 게임을 하고 있던 것 같았다. 길드장이 다가와 말했다. 이제 오늘 쉬는 날 아니냐고? 그녀는 무시하고 헌터 성진우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2번째로 직무가 방패 베러로 합류했다는 소리를 들은 순간 그녀는 움찔했다. 덴존 내부에서 소대는 마침내 보스방에 도달했다. 와, 정말 혼란스러웠어. 수백 명의 고우르크족과 그 외에도 전사형 몬스터들이 갓 오브 워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녀석들이 있었지. 하지만 가장 나쁜 부분은 보스 자신이 그야말로 악마 같은 괴물이었어. 그는 그들을 응시하며 신선한 고기처럼 대하고 인간들아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어. 사냥꾼 차는 이미 2급 사냥꾼이 A급 던전에 자원했다는 것이 순전히 미쳤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보스룸에 무기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포털로 들어간다고 했고 대장이 지원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자신의 검을 잊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여분의 무기가 있는지 물었다. 대장이 그녀에게 바위 곡괭이를 건넸고 그녀는 더 좋은 게 없냐고 물었다. 검이나 창 같은 거? 하지만 광산 작업자에게 전투 무기를 요청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곡괭이를 돌려주었다. 우두머리가 그녀에게 흔한 농담을 던졌어요. 빈손으로 들어갈 생각이야? 그녀는 즉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한편 보스방에서는 분위기가 무서웠어요. 팀원들은 이미 떠는 중이었어요.
만약 저 강한 오크들이 모두 나오면 도시는 5분 만에 지도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은 보스를 처치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둘러싼 4명의 경비병도 악몽에 나올 만큼 무서워 보였어요. 병사들은 바로 신호만 기다리며 마법사를 모두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크 왕이 가면을 벗으며 물었어요. 인간들이 나를 무서워하나? 그에게 정말 대답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여기에 나와서 곧장 사고라도 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캐후은 어느 순간 용기를 찾아서 그들이 왜 이곳에 데려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 이미 60명의 오크가 있었는데요. 그는 웃으며 장난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머리를 하나씩 부숴서 즐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인간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캐오는 동시에 미쳐가는 것 같았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놈의 장난감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었어요. 리더는 혼자 돌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보스는 마법의 얼음 가시를 소환해 그를 방 반대편으로 던졌다. 그 후 그는 그를 바보라고 직설적으로 부르며 중력 마법을 사용해 그의 머리를 땅에 튕겨가며 캐치놀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를 심연으로 찔러 넣으려는 찰나 누군가가 그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그것은 진무였고 이 던전은 사냥꾼 길드의 것이라며 여기서 장난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팀이 전멸할 상황이었기에 그는 방 안의 모든 괴물을 그냥 삭제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오크 중 한 명이 그 뒤로 몰래 다가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탁구공처럼 튕겨 다니고 있었다. 진무는 물었고 기후는 그들을 모두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오크 왕은 그가 단순한 인간치고는 꽤 강하다고 했지만 진무가 그들 모두를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물었다. 진무는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고 보스는 이미 자신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 이 싸움은 잔인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그림자 군대를 소환했다. 포탈 밖에서 진철 검사가 도착했다. 그의 멋진 리무진에서 광부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 헤어스타일을 멋지게 정리한 남자가 왜 진무가 광부로 이틀이나 일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대장에게 진무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이 시점에서 그날 두 번째로 누군가가 그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다. 항상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남자. 진무를 위협하려 했던 그 사람이 그 아이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형은 너무 무서워서 영혼이 퇴거당할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대장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진무는 자원봉사 탱크로 공격대에 합류했으며 진첼 검사도 거기 서서 뭐야? 이 애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진무가 누군가를 죽였나 봤냐고 물었는데 진철이는 내일 신문 헤드라인에서 알게 될 거야.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서 모두를 거의 눌려버릴 뻔했다. 포털 안에서는 차가 기운의 팀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우월한 오크들을 제압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만약 그 에너지가 보스의 것이었다면 그들은 아무도 살아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보스 방으로 돌아가니 오크왕이 진무를 조롱하면서 그의 강력한 군대와 그 약한 병사들로 싸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애가 자신들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지워질 거라고 말했다. 그는 군주 영역을 활성화하여 그림자 병사들의 힘을 50% 증가시켰다. 그 기술은 악마성에서 70층을 올라간 후 얻은 것이었고 이번에는 그들이 다르게 만들어졌다. 마법사들은 그것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 이 녀석들은 겨우 2명의 병사를 소환할 수 있었고 여기에는 에너지 레벨이 차트에서 벗어난 어떤 랜덤 인간이 있었다. 그러자 오크왕이 신호를 주었고 베이컨 여단이 전투에 돌진했다. 아이언은 오크들에게 험담을 하려 했지만 그들이 너무 강력해서 실패하였고 그래서 그는 그냥 토르 모드로 전환하여 그 놈들을 오블리비언으로 처치했다. 이그리스 형제는 악마의 시간에 있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30마리 오크를 베어버렸지. 하지만 그들도 진짜 괴물과는 비교가 안 됐어. 성진우는 마치 놀이터에서 쉬는 것처럼 이 상황을 대하고 있었지. 그 그룹은 보고 있었어. 형제는 부회장 차와 똑같이 싸운다. 왜 그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숨겼는지 궁금해하며 이그리스, 아이언, 탱크를 제외하면 나머지 그림자는 거의 비급 헌터 수준이었기 때문에 진우는 최대한 많은 오크를 처치해야 했어. 마나가 다 떨어지기 전에. 갑자기 보스가 드래곤 파이어 앤썸을 떨어뜨리더니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 거의 모두를 소멸시켰어. 그는 그들을 쓸모없는 꼭두각시라고 불렀지만 진우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왜냐하면 그의 병사들이 그의 만화가 있는 한 계속 재생될 테니까. 보스는 주인공의 머리 위에 얼음산을 떨어뜨리려고 했고 진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 녀석은 이미 완전한 마법 콤보를 맞고 있었어. 오크 왕은 진우의 만화가 고갈될 때까지 그 그림자를 계속 지워버리겠다고 소리쳤어. 한편 약한 자들은 교전의 틈에 끼이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우는 보스에 가까이조차 갈 수 없었어. 밖에서 협회는 포털의 수준을 측정했고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빠르게 보강을 명령했지. 안으로 돌아오자 오크 왕은 배를 잡고 웃으며 아이에게 만화가 바닥났나 봐라고 했어. 하지만 누가 마지막 웃음을 웃을까? 응? 그는 직업 전환 퀘스트와 달리 여기서 진우는 만화 포션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재미있어졌어. 진우는 모든 패배한 우수 오크들의 그림자를 그대로 추출했어. 그는 오크 왕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 넌 다음이야, 친구. 그렇지만 그 말에 보스는 완전히 발끈했지. 그 친구는 진우가 그 남자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그림자, 군주라고 말하려는 순간 시스템이 그에게 정신적 블루 스크린을 띄웠어. 그의 두뇌는 완전히 멈춰버렸고 대신 그는 자신의 장군들을 전투에 보냈어. 그들에게 인간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지. 헌터 길드 본부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그는 기훈의 팀이 그런 포털을 처리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 그는 자신의 보조에게 길드에서 가장 강한 헌터들을 모으라고 지시했어. 필요하다면 다른 길드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보스실로 돌아오니 가장 강한 오크 전사 4명이 돌진했고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철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이그리스는 2명과 동시에 싸우느라 바빴고 심지어 검을 내려놔야 했어요. 하지만 검은 다시 바로 주인의 손에 돌아왔죠. 탱크도 참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오크를 3개 때려서 거의 삭제했어요. 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 장군들이 내 것보다 더 강하네. 응. 공격 부대가 곧 나서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크 왕은 고통의 창가를 활성화했고 그들을 마비시키고 눈멀게 하며 제자리에 묶어두었다. 그러고는 희죽 웃으며 말했다. 조연들은 주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제 그는 모두에게 보여주려 했다. 위대한 카르갈란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모든 마법을 진우에게 퍼부었지만 그 마법은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은 그런 약한 저주에 면역이 있다고. 그는 마법사를 불러 저 귀찮은 빙산을 부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아바리스 구슬과 함께 그들은 더욱 강해졌다. 화염구가 방패를 뚫고 그 자식의 얼굴에 폭발했다. 그리고 너도 이미 알겠지만 그를 격분하게 만들었지. 그 사이 차는 혼란 속에 도착했고 그녀의 강력한 곡괭이를 흔들었다. 그녀는 진우가 소환한 병사들의 수에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공격대 쪽으로 달려가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들조차 설명할 수 없었다. 반면 카르갈라는 더 이상 놀지 않았다. 그는 한 번에 300개의 주문을 결합하고 그 아이를 곤충처럼 부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거대한 타이탄처럼 발을 구르며 내리쳤지만 진우는 그저 비웃으며 거대한 적과 나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형은 이 시점에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다. 먼저 상사는 거대한 불덩이를 발사했어요.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50개 더 발사했죠. 그들은 그림자 병사들과 우월한 오크를 모두 쓸어버렸어요. 상사는 웃으며 물었어요. 이제 후회하기 시작했니? 작은 인간아. 하지만 그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진우는 이미 그 위에 있었고 단검을 밀어넣었어요. 직접 그의 눈에 찔러 넣으며 최고의 무례를 보여줬어요. 커질수록 맞기 쉬워진다. 그리고 정말 깔았어요. 말하길.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은 암살자에게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솔직히 말하면 진우는 그냥 어떤 암살자가 아니에요. 인디애나 존스의 정신을 담아 진우는 모든 공격을 피했다. 그러고는 보스의 방어를 깨뜨린 2개의 단검을 저격했다. 그리고 성체인으로 그를 묶었다. 그는 카르갈란의 힘을 이용해 그를 인형처럼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 싸움에는 VIP 관객이 있었는데 협회의 감독관이 드디어 와서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도와주러 왔다고 했지만 어쩐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한편 차는 반짝이는 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이 엘리트 헌터의 힘이지 그냥 2등급 찌끄레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첼조차 답이 없었다. 우는 그냥 웃으며 말했다. 마법사가 그의 수호자를 잃으면 끝이라고.
이때 오크 왕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고 몸으로는 질 수 없다고 소리쳤다. 놈은 난폭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병사들을 여기저기 던졌다. 지만 그들은 그의 얼굴을 땅에 그대로 쳐박았다. 그리고 그건 게임 오버였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전직 장군이 그의 가슴에 칼을 깊이 꽂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진우는 공식적으로 던전 스를 클리어하며 엄청난 경험치와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했지만 자신이 모든 전리품을 혼자 차지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절대 나누지 않을 한 가지는 보스의 그림자를 추출하면서 군중은 윤을 믿을 수 없었다. 모두를 괴롭혔던 그 거대한 괴물이 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를 이름 지을 시간이 되었을 때 진우는 그 남자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그냥 턱스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엘리트 기사 등급의 그림자 군인을 얻은 순간이었다. A급 던전 보스에게는 충분히 합당한 일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상급 오크들은 그의 일반 병사들보다 훨씬 강했다. 진우는 그림자 수집에 몰두하느라 오 검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몰랐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장이 빠르게 나서서 헌터 성진우의 상황은 비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 것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모두에게 말했다. 보조원들이 그를 밖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리고 진철은 모두에게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의 퇴장을 조용히 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기훈이 입을 열었다. 는 진우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는 이유를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지는 확실했다. 둘이 모두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 그 덕분이었다. 그래서 그는 진우에게 그의 전체 팀을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자 모든 팀원들이 감사의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우는 갑자기야. 맞다. 그 치유사의 일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런데차는 정말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지만 마법사가 끼어들며 와우, 부대장님, 왜 곡괭이를 들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는 즉시 얼굴이 빨개지며 진우에게 이게 이상해 보이나요? 라고 긴장하며 물었다. 헌터 길드 본부에서는 최 회장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 먼저 진우가 백호를 구했고 이제 그들을 구했다. 그리고 최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힘을 숨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수에게 물었다. 너는 누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냐? 그 아이인가? 나인가? 조수는 그에게 대답했다. 선생님, 정말로 그렇게 A급 던전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의 임무가 있었다. 그 아이를 모집하는데 뭐든지 해라. 나중에 카페에서 진우는 작은 상속자와 만났고 물었어. 그래서 내 아빠와의 협상은 어땠어? 그리고 진우는 그에게 길드에 들어오라고 설득해야 했어. 만약 그가 리더가 되고 싶다면. 한편 랭크 평가 건물에서는 기자들이 이민성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하려고 몰려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미 A랭크가 된 것에 대해 과시하며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였다. 갑자기 기자들이 흥분했는데 백과 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 두 사람이 이민성을 모집하러 온 건지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광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기자들은 대박 독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며 완전히 실망했다. 빅타이거는 사아이즈를 비웃기 시작했고 그들도 진우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는 흰 호랑이의 붉은 포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도중에 A급 모집자를 잃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없이는 그들의 비조가 모두 없어졌을 것이다. 두 사람은 누가 주인공을 차지할지 두고 거의 전쟁을 벌일 뻔했다. 그러다 갑자기 털이 복슬복슬한 남자가 나타났다. 민성이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물어봤다. 그 남자는 S급 헌터 임태규였고 리퍼 길드의 수장이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 멍청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소리쳤고 젊은 진우가 도착하자 이 사진사들이 어떤 개미집에서 기어나왔는지 궁금해했다. 뉴스가 이미 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그를 막아선 건장한 남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가 평가 건물에 들어가려 할 때였다. 진우는 길드와의 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즉시 나가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고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 경호원이 자신을 쫓아내려는 권한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 사람이 자신의 손님이라고 설명하며 이민성을 향해 거기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 아이는 열받아서 어떻게 그의 데뷔를 이렇게 망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길드 건물에 들어가려 했지만 진철 경감이 나섰고 다른 헌터가 이미 평가받고 있다고 하며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에 아이는 당황하며 요구했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 사냥꾼이 그렇게 중요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긴 인스펙터가 되받아쳤다. 내가 말해준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 뒤로 그 아이는 떨고 있었다. 길드로 돌아가자 회장이 그 두 사람이 1시간 일찍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진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는 2년 만에 1등 S급 사냥꾼이니까. 평가 전에 어떤 너드가 진호의 능력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자랑했고 조그마한 그림자 마술에 너드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인지 물었다. 주인공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움직임을 보았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진우가 자신의 최상위 장군들을 소환하자 정말 놀라워했다. 그는 또 다른 100명을 소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은 그 괴물 같은 에너지가 진우에게서 나오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가 처음 진우를 봤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백호 길드를 전멸시킬 수 있었다. S급 헌터 면허를 확보한 빅 타이거는 그에게 대화할 시간이 있는지 물으러 갔다. 그 아이는 처리할 일이 있다고 해서 몰래 나가려고 했지만 둘 다 그 문으로는 나가지 못한다고 경고했어요. 진우는 그들이 엄청난 계약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300명의 파파라치가 그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진아의 학교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녀의 오빠가 TV에 나왔을까? 10분 전에 그 바보는 주술로 연설을 했어요. 자신이 몬스터들과 싸워서 모두를 지키겠다고 설령 낮은 랭크에 떨어지더라도. 하지만 분명히 그는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자신이 A랭크로 떨어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사냥꾼으로 일할 거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그게 2해 만에 끝나면 사라질 거였죠. 그런데 그를 찾아다니던 기자들이 12계급 S 사냥꾼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로 모두가 그 유민성 캐릭터를 잊어버리는데 불과 5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계급 S 사냥꾼을 인터뷰하러 달려갔죠. 한편 광부팀의 수장은 뉴스를 보면서 성씨가 왜 TV에 나왔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큰 입을 가진 녀석이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어뜯더니 진우가 이제 한국의 새로운 S급 헌터라는 소식이었다. 차를 훈련시키느라 바쁜 주희와 송씨도 뉴스에 몰두했다. 진호의 아버지는 진우가 S급 마법사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며 젊은 상속자가 그를 길드에 끌어들였는지 물었다. 진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친구가 자신의 길드를 만들겠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부길드장 자리를 제안했다. 그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유진 길드를 돈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이 넘쳐나지만 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진우가 유진 길드를 이끌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선언했다.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그를 믿어달라는 연설. 그리고 젊은 상속자는 그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형의 길드에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이는 그의 억만장자 아버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협회로 돌아가서 작은 진우는 왜 모두가 작은 스타 대신 자신을 사진 찍는지 혼란스러웠다. 베이액조차도 자신이 그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똑똑한 척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진우는 사라졌고 그리고 기자들 뒤에 나타났다. 최 마스터는 마법사가 그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타이거는 눈이 따라가지 못해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성진우가 분명히 둘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했다. 진우는 방화 장비를 사기 위해 고급 장비 가게에 들어갔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귀중한 물건을 유리 뒤에 두는 것이 안전한지 물어보았다. 내 안경 쓴 남자는 뽐내며 유리가 A급 헌터의 주먹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진우가 유리를 깨트릴 수 있다면 모든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그가 가볍게 두드리자 그 남자는 벌벌 떨며 장난친 것뿐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놀란 것 같았어요. 저 수건 하나가 거의 유리를 깨뜨릴 뻔했거든요. 진우는 단검의 가격을 물었고 그것이 3천만 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파란 카사카 단검보다 약한데도 말이죠. 그가 시스템 상점에서 산 단검에 대해 묻자 그 사람이 1억 원이라고 하자 거의 미쳐버릴 뻔했어요. 그날 밤
복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호랑이 같은 시선으로 말했어요. 진우가 그 빨간 포털 사건에서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확신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가 그의 집에서 마음껏 놀고 있어요. 그와 그의 여동생은 잠시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어요. 기자들이 심지어 텐트까지 쳤거든요. 그냥 인터뷰하려고 집 앞에 텐트를 세운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그는 피가 눈에 가득 차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저 그의 집에 작은 공기 캠핑이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이 충돌한 후 우리의 주인공은 몰래 빠져나가며 경고한다. 그가 떠난 동안 누군가 그의 여동생을 뒤따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는 그녀의 그림자에 우수한 오크를 배치해 경비로 세우고 주변에 그림자 복제들을 흩뿌린다. 어둠의 기사 복수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 후 그는 진호와 함께 마왕성으로 가는 차를 탄다. 이번에는 훨씬 강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는 훨씬 더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 바로 마왕을 쓰러뜨리는 것. 엉뚱한 염소 사냥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는 그 탐욕의 구체를 턱에게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 짐승이 이미 강했었다면 이제 힘이 2배가 되었으니 상상해보라. 그는 악랄한 불덩이를 던져서 그 타이탄뿐만 아니라 그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어블리터레이티드했다. 한편 진호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이틀 내내 잠을 잤고 의사는 그가 영원한 잠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호의 어머니를 앗아간 같은 병이었어. 이제 상황은 정말 최악이야. 보스. 일본에서는 두 사냥꾼이 거대한 날아다니는 개미를 발견했다. 악마의 성에서 진호의 그림 저장 용량이 급증했다. 그는 악마의 그림자를 추출할 수 있다면 거대한 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한탄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을 6팀으로 나누어 일을 빠르게 진행시키기로 하고 그들이 보는 적을 모두 처치하고 다음 층 접근 허가증을 찾으면 외치라고 명령했다. 곧 그는 자신의 만화가 너무 빨리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심지어 몇몇 괴팍한 기사들이 자신의 장군마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아버지가 나설 시간이었다. 한 기사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돌진했지만 진우는 모든 공격을 피하고 그를 쫓아냈다. 2명이 다른 기사들이 뒤에서 몰래 접근하려 했지만 조각이 나고 말았다. 기사 대장은 심지어 괴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그는 그들이 그렇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 기사를 끝내기로 결심했지만 칼날을 헬멧에 찌르려던 찰나에 한 소녀의 항복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헬멧을 벗겼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엘프 소녀였다. 진우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병사들을 공격했고 이제는 자비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를 포함한 침입자들로부터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다. 진우가 등을 돌려 떠나려 할 때 그녀는 빠르게 그를 찌르려 했지만 결국 타스크의 방패에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다. 진우가 정말 그렇게 그녀를 쳐다봤어? 그게 내 계획이야? 그녀는 즉시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끊임없이 사과하기 시작했다. 진우가 그녀에게 입국 허가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가족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면 그에게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녀는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맹세했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가 허가증을 가져오면 그는 곳을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때 그는 그녀가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다. 한편 멀리 떨어진 섬에서는 한 남자가 거대한 개미에게 살아서 잡아먹히고 있었고 근처에 서 있던 다른 남자도 오래 가지 못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개미들이 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악마성에서는 요정 소녀가 레이다르 부족의 에셀 공주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진우는 화려한 직함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머릿속에서 인간을 없애라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들이 도착한 이후로 이곳을 보호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사람들은 원래 악마 세계에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든 여기로 오게 되었다. 진우가 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얼어붙었고 머리가 멈춰버렸다. 그러다 겨우 말한 것은 그들의 적이 너무 강력해서 모든 악마 종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더 많은 것을 밝히기 전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 그녀의 말을 차단했다. 진우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에셀은 땅에 쓰러졌다. 헌터 협회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들은 돌연변이 개미 공격의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29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도움을 주러 간 6명의 사냥꾼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뭐냐면요. 공격받은 섬이 제주에서 15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 개미들이 이렇게 멀리 날아올 수 있다면 그들은 곧 어디서든 공격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원군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마성에서 에셀이 마침내 깨어나서 실신했다는 사실에 사과했습니다. 진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가족성은 바로 코앞이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즉시 겁에 질렸다. 그는 이 괴물이 도대체 누구냐며 따져 물었다. 에셀은 진우가 단지 손님일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군대를 데리고 온 사람을 믿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고 기사들에게 진우를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진우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입장 허가증만 원한다고 말했다. 왕은 갑자기 그가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 사람은 불칸과 미다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전멸시킨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를 이길 방법이 전혀 없었다. 결국 왕은 허가증을 내주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폭탄을 던졌다. 그는 공주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왕이 정신을 잃기 전에 진우는 다른 허가증을 찾기 위해 그저 공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망설임 끝에 왕은 결국 동의했다. 성 밖에서 진우는 악마 기사들을 바닥에 처박았다. 그는 또한 이그리스와 탱크가 분초를 다투며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에셀은 그에게 상층부의 몬스터들이 전혀 다른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싸운 것들과 비교하면 수준이 달랐어요. 하지만 진우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고귀한 혈족이라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때 에셀은 왜 그녀의 가족을 살려준 건지 솔직하게 물었어요. 진우는 망설임 없이 가장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거든. 펑. 순간 심장마비였어요. 그녀의 뇌는 단락되었고 영혼은 거의 몸을 떠날 뻔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기도 전에 진우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제 집에 가도 돼. 그녀. 필요한 건 허가서 위치뿐이었거든. 그는 다가오는 전투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어. 그래서 그녀가 계속 남아있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했지.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 그녀는 이제 그에게 쓸모없다고 물었지만 진우는 이미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안심시켰어. 그래도 그녀는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기 위해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했어. 직접 보고 싶었거든. 그는 한숨을 쉬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닫고 뒤처지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녀는 과장이 아니었어. 지훈도 싸움이 이전보다 90배 더 힘들다고 인정했을 정도야. 그런데 그것이 그를 멈췄을까? 아니, 그는 여전히 그 괴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려 눕혔다. 한편 사냥꾼 길드에서는 내눈박이와 차, 협회로부터 급한 요청을 받았다. 돌연변이 개미에 대항하는 임무에 참가해야 했다. 그리고 어페어런틀리 다른 S급 길드장도 도와주러 온다고 했다. 악마성에서는 지움과 에셀이 마침내 100층에 도착했다. 최종 보스 방이었다. 그때 에셀이 입을 열려고 했는데 빈 듯하다고 말하려는 찰나 거대한 용이 천장으로부터 폭발하듯이 날아들었고 번개가 여기저기를 튕겼다. 곳곳이 파괴되고 그 위험천만한 와이번 위에는 바로 바론, 악마왕이 타고 있었다. 진우조차도 이건 문제일 거라고 느꼈다. 그런데 에셀은 형, 그녀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질 뻔했다. 더구나 저 녀석은 날 수 있었다. 그러자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바란이 나루토급 에도 전생을 사용해 악마 군대를 소환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이렇게 많은 적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즉시 그의 그림자 군대를 소환하여 반격했다. 전장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턱스는 불쓰나미로 전체 전장을 초토화시켜 300명의 악마를 한 번에 처치했다. 에셀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 누구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모든 악마의 왕을 위해 싸워야 할까? 아니면 그저 이곳을 쓸어버린 강력한 침략자를 위해 싸워야 할까? 선택을 하기 전에 바론이 하늘에서 카메하메하를 발사했다. 모든 것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며 섀도우 병사들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에셀도 곧 다음이 될 처지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진우가 슈퍼히어로는 영화처럼 돌진해서 그녀를 구했어요.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이건 평범한 번개가 아니었어요. 맞은 사람을 마비시키는 번개였어요. 그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병사들이 사라지고 그의 만화도 다 떨어질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스텔스 모드를 활성화하고 전속력으로 돌진했어요. 그 용의 날개를 베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론이 이를 막고 잔혹한 반격을 가했다. 진우는 유성처럼 땅에 부딪혔다. 진우는 또 다른 근거리 번개 공격을 간신히 피했으며 그중 하나라도 맞으면 플롯 갑옷조차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탐욕의 구슬 덕분에 바론의 공격을 압도한 타스크를 호출했다. 그리고 그렇게 진우는 기회를 포착했다. 한 번이 깔끔한 스윙으로 와이번의 머리가 그의 늘어나는 수집품에 추가되었다. 이제 바론이 드디어 땅에 쓰러졌으니 진우는 목을 비틀며 말했다. 너무 오래 걸렸어. 위를 바라보느라 목이 아파오기 시작했거든. 이제 주먹을 쓸 시간이야. 한편 헌터협회에서는 고 회장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강한 헌터인 류지 코토가 이끄는 바켄 길드와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변종개미 침공을 도와주기로 해준 것에 감사했다. 그때 한 보조원이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개미는 약 1년밖에 살지 않으므로 여왕을 죽이면 전체 군락이 자연스럽게 1년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는 자신을 포함한 길드의 S랭크 헌터 11명이 개미와 직접 맞서 싸워 그들을 분산시키고 한국의 헌터들이 여왕을 처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계획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에 대해 회장조차 놀랐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리되자 그들은 임무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하기 시작했다. 악마성에서는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 같았다. 터스크는 악마 왕의 광선을 차단하면서 그룹은 마치 야생개떼처럼 달려들었다. 아이언은 이마에 맞았고 이그리스는 옆으로 날아갔다. 진호도 그 녀석에게 습격하려 했지만 막혀서 머리를 거의 짓밟힐 뻔했다. 그런 다음 터스크가 큰 검을 짚자 진호는 바란의 팔을 베었고 모두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놈은 지역 공격을 퍼붓고 모든 그림자를 없애버리고 우리 애를 만화 부족 상태로 만들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평생 전투에서 혼자 싸워왔어요. 그는 그 무서운 악마왕과 맞붙었죠. 그리고 진우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는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단검이 날아갔어요. 그는 너무 세게 맞아 숨이 막힐 뻔했지만 어떻게든 악마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때 그는 자신을 없앨 공격에 핵폭탄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엘프 공주가 악마왕에게 칼을 던졌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 방해가 진우가 그의 지배자 손길로 그를 제압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바란의 팔을 찢어내고 운석처럼 날아오는 주먹으로 데몬 왕의 머리를 리터럴리 달로 날려버렸다. 그것은 그가 다가가서 머리를 단번에 날려버린 첫 번째 사건이었다. 단검으로 베는 대신 주먹으로 말이다. 그 자식이 쓰러지고 진우는 알림을 받았다. 그는 데몬 군주를 처치했다. 모든 적들이 사라지고 공주가 그 아이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라두스 클랜이 지옥에서 가장 큰 클랜이라고 전하라고 했다. 그녀는 기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자신의 클랜 이름조차 잘못 말했다고 웃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마침내 악마왕의 정화된 피를 얻었고 이는 생명의 엘릭서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였다. 하지만 제작 메뉴를 확인하자마자 그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공 확률은 그의 지능 수치에 달려 있었고 그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역경을 뚫고 6개의 엘릭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었다. 이제 진짜 시험.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가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아이언이 이전에 봤던 날아다니는 도마뱀의 신선한 시체를 가져왔다. 진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그 그림자를 추출했다. 그의 군대에 와이번을 추가했다. 그 괴물은 거대했고 보기만 해도 이것이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레셀은 와이번 이름을 잊은 진우를 조롱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가장 진우다운 행동을 했다. 즉석에서 카이젤이라고 이름 지었다. 공주는 신이 나서 카이젤을 타고 집까지 곧장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감사의 표시로 화려한 만찬까지 열어줄 거라고 했다. 그 와중에 이 모든 미친 보상 속에서 진우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인 그림자 교환을 얻었다. 이 능력으로 그는 군대에 있는 어떤 그림자와도 위치를 바꿀 수 있었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스케의 레나이와 로우의 롬을 합친 것보다 더 강했지. 그때 그는 마이 배드, but your own 연설로 에셀을 공격했어. 그녀의 성은 아래 20층에 있었고 그것은 아주 먼 거리였어. 그냥 멋진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녀는 감정을 고백하려 했지만 그 전에
진우는 이미 기사 중 한 명과 위치를 바꾸고 자신의 동네 뒷골목으로 곧장 텔레포트했어. 그리고 화려한 게 그의 DNA에 있기 때문에 그는 소환했어. 카이젤은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집으로 날아갔다. 한편 헌터 협회에서는 고 회장과 조사관들이 변이 개미를 없애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었다. 이 개미들은 음파를 통해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뮤지 고토는 신호를 방해할 계획이었으며 그래야 여왕개미와 경호원들을 더 쉽게 잡을 수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수상한 술집에서 베이기, 은퇴한 S급 치유사 민병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었지만 베이기 제주의 도움을 요청하자 병구는 바로 거절했다. 그는 그 학살로 돌아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바이크는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이별을 고하며 이것이 마지막 임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구는 그가 너무 많은 피를 보는 것을 싫어한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그는 사냥에서 은퇴하고 선생님이 되었다. 바이크는 바이크답게 그게 재능의 낭비라고 말했다. 병원으로 돌아와 진우는 잠든 듯한 어머니를 보러 왔다. 어머니가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불태웠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게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엘릭서를 꺼내들었지만 망설였다. 그깟 그것마저 삼킬 수 없으면 어쩌지? 그깟 그것마저 먹히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만 그는 이미 시스템이 벌써 일궈낸 모든 기적을 떠올렸다. 이거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녀가 마신 순간 화상 흉터가 사라졌다. 그리고 주름도 사라졌다. 그녀는 실제로 눈앞에서 영로화되고 있었다. 진우는 숨을 멎게 하며 그녀가 깨어나길 기도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그녀가 눈을 떴고 건강하고 생기발발.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얼마나 오래 언컨시어스 상태였는지 물었다. 진우가 4년이 지났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약속을 지켜준 것에 감사하며 그가 이 순간을 맞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우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다음 날 의사들은 놀라워하고 있었다. 영원한 잔병에서 깨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진아는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그녀의 엄마가 드디어 돌아왔고 진우는 모든 고통이 마침내 보람이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기자회견에서 구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돌연변이 개미에 대한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사냥꾼협회는 일본에서 랭크 S 사냥꾼 10명이 참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랭크 A와 그 이하의 사냥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랭크 S 치료사 민병구는 백과 그 친구 중 한 명이 역사가 된 이후 술을 마신 적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집에서는 그의 여동생이 집을 홍순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4년간 코마 상태였던 그의 엄마는 벌써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차라리 잠들어 있기를 바랐을지도 몰라. 가족 사진을 찾았고 아버지가 담배 피우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던 일화를 떠올렸어. 그는 담배 피우러 나갔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지. 그녀는 진우가 아버지처럼 헌터가 되는 뉴스도 봤어. 그리고 진우가 거의 의사가 될 뻔했다고 자랑하던 순간 진우에게 전화가 왔어. 협회에서는 고 회장과 진철 수사가 왜 미국에서 가장 강한 헌터인 토마스 안드레가 한국에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 그는 개미들을 도우러 왔는지 아니면 그냥 휴가를 떠난 건지. 그런데 진우가 도착했어. 그리고 노인은 망설임 없이 설명했지. 사흘 후에 출발해서 그들을 개미처럼 무너뜨릴 거야. 그는 진우에게 싸움에 참가할지 물었어. 진우는 이번이 레벨업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엄마가 드디어 돌아오자 말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지. 그때 미친 듯한 진동을 느꼈어. 심지어 고 대통령도 그 거리에서 알아챌 정도였어. 알고 보니 모든 S급 헌터들이 학원에서 싸우고 있었어. 그래서 진우를 초대해서 구경시키려고 했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 고수들의 난전이었어. 백은 분노의 호랑이 모드로 유도 고수에게 뺨 맞으며 헤매고 있었어. 그 사람이 농담까지 해서 백이 그렇게 흰 머리까지 있을 정도로 어리다고 했어요. 고 사장님께서 설명하셨죠. 모든 랭크 S 헌터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드문 일이라고. 그 엄청난 에너지 폭발은 아마도 그들의 스파링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하셨죠. 진우는 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4명이 눈이 나타나서 백이 전력을 다한다면 동욱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도 랭크 S이자 길드장이었지만요.
진우는 왜 백이 그렇게 강한 상대에게도 진지하게 싸우지 않는지 물었어요. 최 씨는 백이 관중 앞에서 전력을 다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분명히 그가 완전히 변신하면 그는 그렇게 무서운 괴물이 되어 심지어 악마조차도 두려워하게 된다. 한편 일본의 S급 헌터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은 뮤지 고토가 이끌고 있었다. 일본 헌터 중 한 명이 그들 위에 서 있는 남자에 대해 물었다. 그들의 조수가 진우가 방금 S급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고토는 그의 압도적인 아우라를 느끼고 그가 어떤 괴물 암살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가 사실 마법사라는 말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한편 임태규는 민성의 데뷔를 망친 그 녀석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차아이는 완전히 팬심을 드러냈다. 모두가 백과 카라테 키드의 대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토의 조수는 한국의 S급 헌터들에 대해 감명을 받지 않았다. 갑자기 밤의 대가 박종수가 화가 나서 뛰어들어왔고 그녀가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약하다고 부른 것에 격분했다. 그 친구는 A급밖에 안 되는데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그의 하이프맨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떠들어대기만 했다. 하지만 차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해야 했다. 그때 고토는 한국과 일본의 S급 헌터들 간의 친선 토너먼트를 제안했다. 회장은 즉시 동의하며 마법사와 비전 투어는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이 규칙을 설명했다. 손목이 잠기거나 뒷부분에 맞거나 발 이외의 어떤 것으로든 땅에 닿으면 패배입니다. 그는 1대1 전투 대신 전면적인 배틀 로얄을 원했습니다. 공격이 순수한 혼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적을 동시에 상대하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팀에는 노숙자 같은 차와 코브라 카이 그리고 큰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일본 팀에는 큰 소리치는 4명이 뛰어난 헌터가 있었고 그들은 한국 선수들을 쓸어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묻기 전에 진우는 어디에 있나요? 걱정하지 마. 그는 곧 등장할 거야. 그리고 전설이 될 거야. 진우는 곧 고토가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챘다. 그는 단지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석하고 있었다. 한편 동욱은 야수 모드를 활성화했고 경기가 즉시 시작되었다. 백은 가면 쓴 남자와 맞붙었고 나머지는 전부 올인했다. 전투는 만화 게틀링건으로 시작되어 분위기를 잡았다. 태규는 스피드스터에게 압도당하고 있었지만 당황하는 대신 상대의 속도를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했다. 한편 만화 화살이 거의 톱노트 남자를 기습할 뻔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팀에게 태규를 먼저 집중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잠깐 시선을 돌렸는데 거의 얼굴에 날아오는 발차기를 맞을 뻔했어요. 경기장은 한국에서 가장 강한 마법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사냥꾼들은 그것을 종이처럼 찢어버리고 있었어요. 일본 사냥꾼들은 백이 가장 큰 위협임을 알고 있었고 그가 가까이 오면 그들의 손목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부러뜨릴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이패치 남자는 이미 긴장했었지만 백이 변신한 후에는 어디든지 가고 싶었을 거예요.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라테 소녀는 최고의 선수 태규에게 바닥에 처박혔고 태규는 완전히 제압당했다. 그 사이 겁쟁이 소녀는 백에게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다. 한편 차는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매끄럽게 움직여서 발레리나라고 불렸다. 상대를 쓰러뜨린 후 그녀는 백을 도우러 달려갔다. 하지만 겁쟁이는 뒤에서 그녀를 공격하려 했다. 실수였다. 그녀는 그를 너무 세게 쳐서 거의 경기장에서 날아갈 뻔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다. 그는 광전사 모드를 활성화했고 누군가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쿠마모토는 너무 빨라서 차는 따라잡기 힘들었다. 그는 연기를 이용해 자신의 움직임을 숨기고 치명타를 노렸다. 하지만 진우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공격을 가볍게 막았다. 그리고 그는 지나치게 나아간 것에 대해 그를 지적했다. 쿠마모토는 화가 났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진우에게 제압당했다. 고토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이 아이가 단순한 하인이었을 리가 없었다. 진우는 차를 향해 그들은 이것을 패배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백도 이미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졌다. 고토의 조수가 다가와 진우에게 고토와 싸우자고 초대했다. 번역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명백했다. 그리고 진우는 악마성을 정복한 후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고토는 진우 얼굴에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번역가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진우는 수락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고토는 전력을 다해야 했다. 이 아이는 너무 자신감이 넘쳤고 관중들은 충격에 빠졌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강한 헌터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차는 진우가 랭크 A 던전 보스를 혼자서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고토와 맞설 수 있을까? 그녀는 백에게 이 싸움을 멈춰야 하는지 물었다. 당연히 멈춰야 한다는 답이었지만 아무도 이 경기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진우는 몸을 조금 풀고 준비를 했다. 눈 깜짝할 새 고토가 그의 얼굴을 향해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그에게 불행히도 진우는 겨우 피하며 피했다. 그리고 고토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진우는 고토가 전에 만난 어떤 헌터보다 강하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힘도 마치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류진은 진우가 다시 웃는 걸 보고 바로 속도를 높였어. 관객들은 이미 충격에 빠졌어. 진우가 초속으로 날아오는 주먹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차만이 눈치챘어. 진우는 아직 진지하게 싸우는 게 아니었어. 그저 고토를 가지고 놀며 그의 힘을 시험하고 있었어. 고토는 자신이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정말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성 펀치를 날렸고 진우는 가까스로 피했다. 진우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또다시 죽거나 죽이거나 퀘스트를 받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고토의 주먹을 공중에서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거기서 거의 눈을 잃을 뻔했네.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너의 손목을 일부러 잡지 않았어. 너무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아우라가 폭발하며 전체 경기장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우면 이곳 전체가 러블로 변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바이액과 차가 진우를 붙잡으려고 달려들었고 일본 헌터들은 고토를 제지했다. 결국 그들은 곧 제주도에서 큰 레이드를 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죽을 여유가 없었다. 상황이 드디어 진정되었고 진우는 모두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ES급 헌터들 중 아무도 진우의 그림자 군인들이 발밑에 숨어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제주도 레이드 준비 이후 진우는 다가오는 레이드에 대해 대통령과 만났다. 그런데 그토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한국의 헌터들은 일본과 경쟁할 만큼 강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토, 차, 그리고 바이에까지도 진우가 레이드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큰일은 아니겠죠? 이번에는 16명이 랭크 S 헌터들이 있었으니까요. 승리는 보장된 거였죠. 그렇죠.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돌아와 직접 만든 저녁을 먹었어요. 바로 그래서 그가 레이드에 참가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엄마는 겨우 일어난 지 4년 만에 깨어나 있었거든요. 그는 지금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개미 군대가 굶주린 늑대 무리처럼 퍼먹고 있었다. 여왕 개미는 그들이 이주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미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하지만 그녀는 더 강력한 병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최신 작품을 공개했다.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존재. 너무 많이 까발리지 않겠지만 이 녀석이 사냥꾼들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솔직히 말해 공정하지 않다. 이 녀석은 아직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괴물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한편 뉴스는 전 세계에 퍼졌다. 개미들이 진화했다. 이제 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하늘을 나는 악몽 군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제주도 습격의 날이 다가왔다. 공습이 시작되고 모든 군함이 정렬된 가운데 박 종수는 하위 랭크 헌터들을 이끌어 한국을 지켰다. 동시에 S등급 헌터들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은 헬리콥터에 오르며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 이게 바로 애국심이지. 더 약한 사냥꾼들조차도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나섰다. 대통령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냥꾼들이 자원했는지 놀라워했다. 그리고 가장 큰 놀람이 찾아왔다. 백위턱이 떨어질 정도로 민병국이 마침내 겁쟁이에서 벗어났음을 보았을 때였다. 이제 그들은 S급 치유사 한 명을 얻게 되었다. 한편 게토의 팀은 이미 섬의 중심부에 도착해 있었다. 그가 명령을 내렸다. 모두 자리를 잡아라. 한국팀에는 랭크 A 사냥꾼 한 명이 함께 보내져 전투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 선고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걱정 마. 나는 훨씬 더 나쁜 곳에서 촬영한 적이 있어. 공격대원이 준비되어 있었어. 대통령이 신호를 줬어. 제4차 제주도 공습이 시작되었어. 일본 헌터들이 말도 안 되는
양의 만화를 발산해 개미 병사들을 끌어냈어. 하지만 날아다니는 것들은 헬리콥터를 향해 날아갔어. 그리고 사이와이에스가 나서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라고 말했어. 그들은 해치를 열었고 그는 불타는 화살을 쏟아부어 공중에서 개미들을 폭파시켰어. 하지만 몇몇은 폭죽에서 살아남아 그는 일을 끝내기 위해 불덩이를 쏘아야 했어. 그동안 최는 엄청 흥분했어요. 드디어 오늘이 이 빌어먹을 개미들을 모두 없앨 날이었어요. 착륙할 시간이에요. 얘들아, 일본 사냥꾼들은 1시간 동안 개미 군대를 막아야 했어요. 즉, 왕개미를 무조건 잡기 위해 딱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어요. 일본 해군은 방해 신호를 발사했어요. 개미들이 왕개미의 명령을 받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동안 여성들은 군중을 가르며 돌파하고 있었어요. 그 겁쟁이는 마치 헤드라이트 앞에 얼어버린 사슴처럼 서 있었지만 최는 둥지를 봉인했어요. 거대한 방화벽으로 강화하여 어떤 지원도 차단했어요. 백은 어떤 터널이 여왕에게 연결되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사이와이에스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다. 한편 진우의 집에서 진우는 편안하게 일상 퀘스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친구들은 나 없이도 이 레이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해. 한편 제주도에서는 헌터들이 여왕이 정말 안에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최가 알로 가득 찬 방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단 중간에 이미 태어난 거대한 알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너도 이미 알겠지만 부대원들은 땀 흘리며 긴장했었어. 저 괴물에서 나온 변종은 어떤 괴물일까? 켄조는 어깨에 상처를 입었고 S급 치유사가 치료가 필요하냐고 물었어. 하지만 그녀는 그냥 도와주는 대신 놀리기 시작했어. 말하길 이건 공짜가 아니란 걸 알지? 그녀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켄조가 묻기도 전에 개미떼가 그들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어. 좋아, 대가로 뭐 원하니? 그런데 그녀는 절대 대답하지 않았어. 켄조가 돌아보자 그녀의 머리는 이미 깨끗이 잘려 있었어. 형,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들은 너무 강력한 괴물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야. 치유사 소녀가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두 남자는 순수한 공포에 얼어붙였어. 켄조는 타격을 시도하기 전에 흐릿한 모습을 겨우 보았어. 하지만 뭐냐고? 그의 머리는 이미 없어졌어. 너드 소녀는 심장마비가 날 것 같아서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렀어.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날아가지 않으면 솔로 레벨링이 아니야. 한편 팀은 여전히 둥지 안에서 개미와 싸우고 있었어. 이것들이 S급 헌터의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물이라서 예측 가능했다. 차는 하나를 찔러서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듯 쉽게 베었다. 그녀는 껍질이 더 단단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리 많지 않아서 오히려 기뻤다. 벼는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면 자신이 보호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래. 그거 귀엽네. 백은 그가 멋지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조롱하려 했다. 하지만 곧바로 자신을 망신시켰다. 그는 개미의 머리를 부수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것이 다시 일어났다. 이제 그들은 여기서부터 더 어려워질 것임을 깨달았다. 차가 갑자기 강력한 몬스터의 냄새를 맡았고 백은 호랑이 시야로 동굴을 살폈다. 그때 그가 보았다. 여왕을 수천 명이 왕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동기부여 애니메이션 연설로 격려했다. 한편 밖에서는 일본 사냥꾼들 나머지가 드디어 도착했다. 그들은 3명이 실종된 팀원을 찾지 못했다. 로빈 후드가 너드 보이위 안경을 발견했고 그는 피를 보고 창백해졌다. 그때 갑자기 K가 쓰러져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어. 압도적인 죽음의 기운 때문에. 그 친구는 너무 당황해서 모든 지역을 얼려버렸고 자신을 엘사처럼 코스프레 하려는 듯이 갇혀버렸어. 베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것을 지나쳐갔고 그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숴버렸어. 도시에서는 가면을 쓴 겁쟁이와 갱스터 소녀들이 아직 팀에 연락할 수 없었지만 스트레스 받을 시간도 없었어. 왜냐하면 대규모 개미 쓰나미가 그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거든. 둥지 안에서 그들은 드디어 여왕의 방에 도착했어. 치유사가 모두를 강화시켜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동욱은 고릴라로 변신해 여왕을 노려보며 내가 문제야 라고 했다. 최는 둥지를 불로 가득 채워 개미들을 좌우로 태웠다. 그 후 자랑하듯이 그는 거대한 불이 드래곤을 소환해 그들에게 직진시켰다. 하지만 더 큰 개미들은 다치지 않고 나왔고 타이거 바에크의 차례가 왔다. 그는 완전 사이코 모드로 변신해 개미들을 벽에 내리치며 미친 듯이 웃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야수 형태였으며 심지어 악몽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우리의 카메라맨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최고의 액션 장면을 포착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의 상사가 그에게 소리쳤지만 우리는 80%의 관객을 확보했습니다. 더 나은 각도를 잡아. 하지만 치유자는 그가 개미밥이 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사람들은 화면에 붙어 있었고 모든 TV, 광고판, 핸드폰에서 이 끔찍한 학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욱은 자신의 방패 위에 군대를 쌓고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태규는 마인크래프트를 너무 많이 한 후 하늘에 100만 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나라도 맞기를 바라면서 로보는 개미를 베어버리며 바비큐를 위해 조각조각 찢었습니다. 최는 보이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고 차는 떨어뜨렸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며 닌자처럼 그들을 가르며 마침내 경비원을 처치한 후 적은 오직 하나 남았다. 여왕. 그녀는 거대한 발톱을 휘두르며 모두를 끝내려 했다. 하지만 동욱이 방패로 막았다. 태규는 화살을 더 쐈지만 그녀의 단단한 외골격에 거의 상처를 주지 못했다. 백은 그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했다. 경비원이 없는 여왕은 그저 무방비 상태일 뿐. 하지만 그녀는 그를 조용히 하려고 독을 뱉었다. 다행히 치유사가 빠르게 반응하여 즉시 그들을 치료했다. 하지만 여왕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살리고 있는 놈에게 바로 달려갔다. 사이와이에스가 모두 물러나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 벌레를 먼지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지만 이 괴물은 다른 종류였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것을 받아냈다. 그녀는 얼굴에 불덩이를 맞고도 반격하려 했다. 하지만 두 명이 강력한 이가 그녀의 다리를 잡고 차에게 일을 끝내라고 외쳤다. 차는 전속력으로 돌진하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다리를 잘라내고 여왕을 땅에 눕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이 배기로 그녀를 끝장냈다. 그렇게 또 한 개체의 머리가 날아갔다. 전국이 축제로 들썩였다. 4번이 실패 끝에 그들은 마침내 악마 같은 개미들을 처치했다. 하지만 백은 여왕의 마지막 비명에 여전히 괴로워했다. 백은 그에게 잊으라고 말했다. 그들은 잃은 동료들의 복수를 했고 남은 개미들은 1년 안에 처치될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지. 그렇지? 고토의 조수가 나쁜 소식을 전했다. 개미들이 둥지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간섭 신호는 작동을 멈췄다. 최의 화재 장벽은 부서졌고 이제 그들은 여왕의 마지막 비명이 죽음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다. 문제는 그 약한 개미들이 장벽을 부술 수 없었다는 것, 즉 훨씬 더 나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괴물, 기계, 걷는 악몽, 어둠 속의 개미 바에로 즉시 공기를 공포로 채우다. 차는 그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 무서움에 기절할 뻔했다. 동욱은 먼저 공격하려 했지만 움직이기도 전에 그의 몸 절반이 이미 찢겨버렸다. 가장 끔찍한 점은 바에로는 그들을 아예 무시했다. 그는 그들을 지나쳐 여왕의 시체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집어삼키며 분노에 포효를 했다. 바에로는 돌아서며 살기를 띤 눈빛을 보였다. 순식간에 그는 차 뒤에 나타나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여 거의 벽의 일부가 될 뻔했다. 동욱은 싸우기 위해 변신했지만 베르의 발톱 한 번으로 동욱의 팔이 부러졌다. 그리고 그는 동욱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마치 인형처럼 흔들렸다. 범블비 모드로 전환한 호랑이 배럭조차도 완전히 밀린 상태였다. 최 씨는 주문을 시전하려 했지만 그가 완성하기 전에 베르가 그의 가슴을 갈랐다. 태규가 베르에게 화살을 정확히 쏘았지만 그는 공중에서 화살을 잡아채서 그대로 돌려던졌다. 동욱은 S급 치료사 덕분에 겨우 살아남았다. 병은 은신술을 사용하며 숨어 있었고 그곳에 있으면 절대 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래, 그에 대해 말하자면 바엘이 그의 다리를 잡고 인형처럼 휘둘렀어. 동욱은 의식을 잃었고 위장한 치료사도 빠져나오지 못했어. 호랑이 바에크는 충격에 얼어붙였어. 병은 존재에서 지워졌어. 병은 백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 배에 구멍이 뚫린 채로도 치료사의 머리를 간식처럼 물어버렸어.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치료사는 누가 치료하나? 백은 분노로 덤벼들었지만 베로는 그의 친구의 시체를 던진 후 그를 목을 잡았다. 힘을 잃은 백은 변신해서 강제로 쫓겨났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오싹하게 만든 것은 베루가 말을 시작했다. 그는 병이 마지막 말을 반복하며 그들을 약하다고 불렀고 그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여왕을 복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본 후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베로는 강력한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는 주저함 없이 곧장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 백은 바에로가 고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지만 막 달려가려던 찰나 수천 마리의 개미가 마침내 도착했다. 밖에서는 고토의 팀이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켄조와 다른 이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지만 단순히 신호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거대한 얼음 스파이크를 발견했고 그제야 그들은 진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깨달았다. 고토의 상사가 전화를 걸어 왜 보고가 늦어지냐고 물었다. 그때 고토가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인명피해를 입었고 그의 상사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팀을 보내 약한 개미들을 처리하게 했고 오직 한국인들만이 진짜 악몽에 대처하게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의 상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유지 고토가 살아있는 한 몇 명의 손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두 쓰레기들이 축하하기 시작했다. 개미들이 둥지로 돌아가자 한국인들의 생존율은 0%가 되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고 했고 그들의 가장 큰 라이벌의 전체 군사력을 소멸시키려 했다. 게다가 그들은 랭크 S 공격대를 클리어한 영예를 모두 차지했어.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자는 고토 팀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고 다른 팀들과 제외하라고 했어. 물론 크고 나쁜 베로는 이 쥐새끼들이 도망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지. 그는 발톱을 번쩍이며 배신자들을 향해 찔렀어. 고토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이시다는 글쎄 살아남지 못했어. 대형 보스는 다른 패배자에게 도망치라고 말했고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어. 그때 베루가 물었어. 너 왕이니? 그리고 고토는 놀라서 흥분했어. 이 괴물은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고 선언했어. 그래, 자신이 왕이라고. 그때 베이로가 그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너무 무서워서 고토는 순간적으로 진우와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둥지 안에서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개미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바이크는 초이에게 불꽃을 더 강하게 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불행히도 초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모두 부상을 입어서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게 끝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전멸하기 직전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이 마치 끔찍한 공포 영화처럼 그들 속에서 튀어나왔다. 백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건물 위에 서서 전설처럼 보이는 진우가 도착했다. 그림자 교환을 사용하여 그는 전장으로 텔레포트했다. 정말 대단하네. 주인공은 항상 완벽한 시기에 나타난다. 조금 더 일찍 올 수 없었나? 응. 아마도. 하지만 늦게 오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이 다음 비디오를 봐봐. 이건 또 다른 수준이야. 나는 나가 평화롭게.